네, 소개받은 장창현입니다. 저는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벗어도 되나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벗을게요. 네, 저만 벗겠습니다. 소리가 났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장창현이고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르게 일을 하고 있어서요. 순회 정신과 의사라고 썼는데요. 예, 세 곳의 진료소를 이제 하루 내지 3일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그 정도 할애하면서 근무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한 조언입니다. 10가지로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폐증의 핵심 증상을 낫게 하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반된 정신질환 혹은 어려운 행동의 조절을 위해서 약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뿐이죠.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은 다음과 같죠.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교류의 지속적인 장애, 그리고 행동, 관심 및 활동의 한정,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양상. 최근에까지 이제 치매약 중에서 치매에 대한 인지기능 개선제 메만틴이라는 약이 자폐증의 핵심 증상 효과가 있는지 연구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을 낫게 하는 약은 없다는 거죠. 아쉽게도.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저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약물 치료를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임상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반되는 자극 과민성, 예민성, 그리고 자타의 위험성, 자기를 해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혹은 수면의 어려움, 그리고 수면이 어려우면 다음날 행동에도 영향을 또 줄 수 있겠죠. 다음날 안정적인 행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더 예민해질 수 있고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생활의 기본 리듬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심한 상동 행동 혹은 강박, 이렇게 약물 치료를 고려한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약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의 ABC를 살피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은 그 ABC를 조금 더 어려운에서 덜 어려운 쪽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약간 유연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진료실에서 이제 제가 이 오티즘 스쿨 발표한다고 이제 자폐 아드님을 두신 어머니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없냐 했더니 선생님 진료 받으면서 이걸 느꼈다고, 정신과 약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었다. 굉장히 늦게 진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20대 중반 정도의 아드님께서 진료를 시작하셨는데 본인께서는 그 진료를 받지 않고 참는 그 기간 동안 일종의 믿는 한 보루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정신과 약을. 이렇게 힘들지만 참다가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약을 쓰면 확 좋아질 거야. 근데 해보니 그렇지는 않더라. 하지만
행동이 조금 약간 좀 편해지는 부분, 안정되는 부분, 그리고 뭐 어머니 당사자 본인의 말씀을 제가 좀 들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ABC를 어떻게 봐야 되냐? ABC는 많이들 뭐 공부도 하시고 오늘 또 다른 내용에서도 다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폐인들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 behavior, B, 그 앞단에는 A라는 선행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 뒤에는 C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C의 약간의 조정에 따라서 B도 달라질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대체행동 차별 강화라는 제목으로도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제 곳 중에 하나인 산림의원에서 은평재활원하고 은평재활원하고 협업을 한 사례입니다. 은평재활원은 발달장애 당사자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주거시설도 같이 갖추고 계시고 복지시설도 갖추고 계신 은평구에서는 참 소중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약물 치료를 좀 담당하면서 도와드렸고 그 당사자분의 사례에 대한 그 재활원 선생님들의 어떤 분석 내용 그리고 접근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뭐 사전에 설명해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것은 A에 대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끄덕이게 하고 또 표현하게 하고 이미지, 그림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또 다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도 하고요. 뭐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자해를 하려고 할 때 언어적으로 막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또 어떤 자동 행동 반응, 머리를 스스로 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은 C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A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이런 것을 좀 조정하는 방식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가 생활에 대한 지원까지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활용하기도 하고 산책하기도 하고 색칠놀이, 블록놀이, 촉감 인형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분의 어떤 지원에 있어서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또 공간에 붙여놓고 또 일하시는 분들, 도우시는 분들이 또 계속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약간의 순환 근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근무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나의 뭐 장점, 나를 지원하는 최상의 방법, 또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특성 알려주고 기다려주세요. 20분 정도.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 품을 좋아하고 조끼라는 대상을 좋아하고 트램폴린을 좋아하고 적당한 온도로 샤워하고 샤워할 때도 샤워기를 당사자에게 건네주고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작업들을 돕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약은 당사자의 최선을 위해서 사용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하지만 또 진료실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분 언어적인 표현이 힘드시고 주로 이제 보호자, 돌봄 제공자 하고만 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당사자분과의 소통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잠시라도 단 1분만이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분들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조금씩 저도 경험해 가면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조금 무거운 주제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형제복지원을 아시나요? 형제복지원. 1975년부터 87년까지 부산 일대에 소위 말하는 불황자, 여기에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했던 사건이죠. 12년 동안 공식 사망자 수만 513명이고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신 그 시신조차도 해부용 시신으로 팔아넘긴 아주 오렴치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진상을 이제서야 밝히게 되었다는 뉴스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웬 형제복지원 얘기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형제복지원 내에 정신장애 수용시설이 있었어요. 형제정신요양원. 여기에서는 항정신병 약물 클로르프로마진을 마구잡이로 투여했다고 합니다. 진정 효과가 굉장히 큰 약이고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1세대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여기에서 형제정신요양원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촉탁이를 둘 수 있었고 그리고 약을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거죠. 상습적으로 투여하고 말 듣지 않으면 투여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바닥에 약들이 널브러져 있고 아동들이 있는 공간에 그래서 주사를 맞은 사연, 약을 먹고 몽롱해진 이야기, 핥아 먹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달달해서 그리고 강제로 약을 먹기도 했던 굉장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2013년에 나온 책이에요. 삼성견이라는 책이고 한 기자분께서 쓰신 책인데 중앙일보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에스모 그룹과 그 제이모 언론이 어쨌든 가까운 관계여서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형제복지원 사연도 있었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클로르프로마진 강제로 복용하게 되고 복용하면은 또 후유증을 앓게 되기도 하고 제일 아래 노란색 보시면 강제로 먹이는 바람에 손발이 떨리고 요폐증까지도 생기고 이런 경험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약의 부작용이죠. 부작용. 근데 부작용을 그냥 두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또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저작권으로 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 키워드로 이게 올해 4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뉴스. 약물 남용 사망률 30배, 수명 30년 감소. 형제복지원 등 전국에 있었던 여러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정신장애인 분들이 있던 시설에 대한 얘기이고요. 여기에서도 당사자의 고백도 있고 당사자 가족의 얘기도 있고 또 의료 전문가의 이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약을 약답게 쓰지 않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요.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약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죠. 저도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여기 끝나고 서울시청 앞에 있는 퀴어 퍼레이드를 또 참여하러 갈 거거든요.
제 관심 영역이 또 어쨌든 좀 의료에서 조금 더 변방에 있으신 분들, 발달장애인 분들, 또 이제 성소수자 분들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가 저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잠시 1시간 머물렀다가 이제 갈 부스도 조금 돌아보고 갈 예정이고요. 우리 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약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 요약하느라 좀 애를 썼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 게 아쉬운데요. 자폐장애에 사용된 정신과 약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조금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약, 노란색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약, 빨간색은 안 썼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과 저의 진료 경험을 같이 버무린 것이고요. 2세대 항정신병 약물, 1세대는 아까 이제 클로르프로마진과 같은 옛날 약이거든요. 할로페리돌. 이 약은 조금 덜 선택됩니다. 근육 부작용이 심하고 입마름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들은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2세대 약을 사용합니다. 자극 과민성, 상동 행동, 부적절한 언어, 강박 행동, 틱 증상, 공격성 이런 곳에 자해 이런 것에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아리피프라졸, 리스페리돈 성분명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아리피프라졸, 리스페리돈과 같은 약은 자극 과민성에 대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에 쓸 수 있다. 거의 유일한 허가이고요. 그리고 쿼티아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돕고자 할 때는 사실 소량의 쿼티아핀부터 좀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모든 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체중 증가, 변비, 점막 건조, 근육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같은 용량을 혹은 점점 늘어나는 용량을 5년, 10년 계속 쓴다. 그러면 대사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살이 찔 수 있고 당뇨병이 올 수 있고 고지혈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도 같이 연관이 되어서 여명이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수명 얘기도 잠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분 안정제. 기분의 오르내림, 충동성, 공격성에 효과가 있고요. 디발프로엑스, 발프로에이트, 리튬, 카만바제핀, 토피라메이트, 라모트리진과 같은 약들이 있는데 디발프로엑스, 발프로에이트가 조금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 그리고 좀 간 기능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울감이 동반된 기분의 불안정이다. 그때는 라모트리진이라는 약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 약들도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의하면서 써야 되고, 부작용이 있다고 그럼 못 쓰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낮은 용량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중요한 약 위주로 추려서 약의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약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약 하나하나 각각의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개가 모이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다약제 할 수 있지만 가급적 괜찮아요. 가급적 최소한으로 쓰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항우울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강박 증상, 불안, 우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조증 전환에 주의해야 됩니다. 갑자기 기분이 뜨고 이렇게 덜
그렇게 막 난폭하던 아이가 아닌데 단지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전에 없던 공격성이, 전에 없던 자해가 나온다. 그러면 혹시 이쪽 약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줄여가는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자극제, ADHD 약이라고도 하죠. 이 약 메틸페니데이트가 대표적이고 산만함, 주의력 부족, 충동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극과민성, 불안정성, 공경성, 흥분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디케이션이 된다. 다른 약, 뭐 항정신병 약물을 좀 쓰고 했는데도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정말 소량, 페니드라는 약은 5mm가 최소 제형이거든요. 약의 제형도 대략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예. 그 약전 사이트가 있어요. 요즘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도 약 찾으실 수 있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드러그인포라는 사이트입니다. 드러그인포. 거기에 간단히 회원 가입만 하시면 약에 대한 제형, 용법, 효능, 부작용 다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썼는데 항불안제. 불안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긴 합니다. 60, 70년대, 70, 80년대에는 불안장애의 1차 선택제였어요. 하지만 8, 90년대에 이제 항우울제가 나오고서는 불안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첫 번째 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 의존성 남용의 가능성.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지 않으면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 또 탈억제라고 표현했는데 약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성을 더 높일 수도 있는 부분. 약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약이고요. 저는 가급적 이 약을 시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를 하시다가 오시면 제 첫 번째 타겟 중에 하나는 이 약을 서서히 줄여가는 데 있어요. 이 약은 그리 좋은 약이 못 됩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 다음은 수면유도제. 잠을 돕는 약 아니냐, 좋은 약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어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유도의 효과가 이 약의 대표적인 효능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은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세대 항정신병 약물 중에 커티아핀이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고. 오히려 정신적인 부작용 가능성이 적은 그쪽 계열 약을 먼저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유도제 불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약조차도 의존성, 남용, 위험성, 탈억제 가능성, 야간 폭식, 몽유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약도 저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중요한 약을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약전 사이트, 저는 뭐 저기에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10여 년 동안 애용하고 있는 사이트일 뿐입니다. 진료하면서도 효과 부작용 살피면서 하는 거죠. 또 비특이적인 게 나오면은 검색합니다. 컨트롤 F 눌러서 검색해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치료는 효과와 부작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은 부작용 반응이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 빨간색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뇌의 취약성이 자극될 수 있는 약인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초록색 그래프는요, 치료 효과에 대한 용량과 효과에 대한 그래프예요. 가로축은 약물 용량이고 세로축은 효과 퍼센티지입니다. 인구 대비. 보시면 초록색은 치료 효과에 대한 그래프이고 보라색은 독성 효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죠?
약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약들은 좀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약들은 가까이 있고. 하지만 붙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독이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좀 유연성 있게 봐야 된다. 정도를 봐야 되고 용량 조절을 섬세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울이 있습니다. 저는 약물 강의할 때 저울 그림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뭘까요?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을 견주어서 이득 위험 저울을 견주어서 약을 당사자와 가족과 함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위험성보다 높은 약제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보여드린 그 초록색 약들 있죠? 그 약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섬세하게 쓰면 이득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런 약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약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부작용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낮은 용량, 최소 용량에서 서서히.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최소 용량은 최소 제형의 반알. 4분의 1알은 자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약은 2mm가 있었어요. 그 약은 2mm에서 30mm까지 쓸 수 있는 약이었어요. 처음에는 5mm에서 30mm 이렇게 있었어요. 5mm, 10mm, 15mm, 20mm, 30mm. 근데 낮은 용량도 효과가 있는 걸 알게 되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2mm도 만들고 심지어는 최근에 1mm도 나왔어요. 예, 예. 모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용량 조절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참 아쉽네요. 어쨌든 그 아리피프라졸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려요. 아리피프라졸도 체중 증가 효과가 좀 적은 항정신병 약물이긴 해요. 근데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작용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약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약물 조정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존질환,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이따가 제가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참여했던 연구인데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약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나. 네. 근데 의사소통이 어렵죠.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물 사용, 용량 조절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높여야 합니다. 한 번에 가능한 한 하나의 약제만 바꾸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대처 방안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약을 어떻게 믿고 먹일 수 있을까요? 참 힘들겠죠? 네. 6번째, 부작용은 몸과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수련받던 시절에 겪은 환자분이에요. 27세 남자분이고 10년 이상 정신과 약을 드셨어요. 비만 체형이었습니다. 10대, 20대 때 공격성으로 2차례 정신과 입원한 경험이 있고요. 가족이 감당이 안 되고 기관이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누나가 이렇게 힘드시게 돼서 23세에 늦은 나이에 복지관으로 입소했어요. 근데 공격성이 있어서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녔죠. 감당이 안 된다고. 마지막 정신과 입원하고 퇴원하고 시설로 돌아간 지 1년 만에 장폐색증이 와서 소화기내과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소화기 증상 조정하고 이제 마음 증상, 어려운 행동 조절 위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한 달 동안 뵀어요. 저는 이제 제가 수련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섬세한 약 조절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고 이 사례에서도 보시면은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
이분의 이제 제일 썼던 메인 약, 아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약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들이 많아요. 대사부작용, 그리고 점막 건조의 부작용, 그로 인해서 변비, 소변의 저류, 시야 흐림, 입마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소변 저류, 소변 폐색 아까 그 형제복지원 사례에서도 보셨죠? 그 약도 항정신병 약물이었어요. 네. 그리고 근육계통 부작용, 근육의 안절부절 못함, 떨림, 그리고 이상 위축, 이상 수축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심하면 신경악성증후군 전신적으로 발열, 그리고 탈수, 혼수까지도 갈 수 있는, 급격하게 약을 높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행동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보여드린 사례, 약이 점점 높아졌거든요. 행동이 어려워지고. 근데 거기에는 혹시, 이건 가설이지만 혹시 자신의 몸에 불편이 있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더 예민해지고 더 과격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약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변비의 극대화된 형태가 장폐색증이거든요. 장이 너무너무 막혀서 운동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운동해서 내보낸 다음에 장이 좀 쉬는데 계속 용을 쓰고 있으니까 완전히 뻗어버리는 거죠. 그럼 장이 막히고 거기에 또 쌓이면 장이 정말 이렇게 파열될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연결이 다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례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몸의 불편도 같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약을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행동이 높아질 때는 몸의 불편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마음 부작용 사례입니다. 공격적인 모습이 늘어나서 저의 진료를 받게 된 사례였어요. 다른 기관, 다른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다가 2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고요.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 같아서 이제 전 기관에서는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괜찮아지는 듯 보였다가 약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전에 없던 흥분이 보인 거예요. 창문을 깨지는 않았는데 창문도 깨고 물불 안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종의 경조증 내지는 조증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바로 항우울제를 줄이고 기분안정제, 조울증 치료제인 기분안정제를 추가하고 급격히 다행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이 항우울제예요, 대표적인. 저도 자주 쓰는 약이고,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는 자주 안 씁니다. 렉사프로라는 약, 에시탈로프람 성분의 약이고요. 보시면 대사 및 영양장애 부작용이 있고, 정신 부작용, 신경계 부작용, 위장관, 피부 피하 조직, 이거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어떻게 약 쓰냐.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항정신병 약물도 많기는 해요. 네, 말씀드렸죠. 낮은 용량에서 서서히 쓰면 덜 위험하다고, 좀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의 정신계통 부작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확률은 흔하지 않는 확률 1에서 0.1%, 드문 확률 0.1에서 0.01%, 확률로 초조, 신경과민, 그 다음은 드문 부작용으로 공격성, 2인증 환각 있을 수 있죠. 아까 그 방금 보여드렸던 사례, 항우울제 먹고 과격해진 사례, 부작용이 있는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관 신뢰 못하겠어, 다 버릴래, 이게 아니고 신뢰할 만한 진료 공간을 찾고 소통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안전하게 가급 쓰고,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의사결정입니다. 50%입니다. 뭐가 50%일까요? 발달장애인 분들의 정신과 약물 사용 비율이 50%입니다. 이것은 미국, 영국, 기존 연구 사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참여하게 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국입니다. 이제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과 약 처방이 얼마나 많은지, 남성, 여성,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연령대별이고 오른쪽에는 그 연도별입니다. 연령대별 나이가 높아질수록 10대 이후에 높아질수록 사용이 늘죠. 거의 60대에는 60에서 50% 정도 왔다 갔다, 그죠? 그리고 연도별로도 점점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남성은 2017년에 45%, 여성은 47.2%.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폐장애인의 경우는 자폐장애인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모양새이고요. 여성분들이 35, 40세에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는 좀 더 고찰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예요. 정신과의 문턱이 좀 낮아지고 있죠. 정신과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덕분인지 약물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냥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도 약이 점점 많이 쓰이고 있고 더 쓰이고 있고 한데 관리,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려운 행동이 추가될 때마다 약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다약제 처방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부작용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굉장히 많이 쓰는 이 상황에서, 약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당사자분과의 살뜰한 소통이 얼마나 될지, 관찰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그리고 가족 돌봄 제공자분들의 얘기를 얼마나 들을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건 아까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질병과 약물 지식의 전문가인 의사, 저 같은 의사, 그리고 가족분들, 돌봄 제공자분들은 경험의, 어떻게 보면 당사자분 포함 경험의 전문가죠. 그 힘든 어려운 행동 경험하는 주체이시잖아요. 또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경험한 주체이시잖아요. 그 세 직역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의료에서, 특히 또 정신의료에서도 이 모델의 중요함이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은 가부장적 모델, 왼쪽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가부장적 모델은 치료자가 다 알고 치료자가 선택하고 당사자는 받아들이고, 근데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은 함께 공유하고 좀 좋다고 생각되는 걸 추천하고 함께 선택하고.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진료실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용량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쭤보는 이유는 약의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게 편한 것이 좀 더 좋게 느껴지면 우리가 보완해 갈 수 있고, 근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불편하시면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저는 이 모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의사결정의 책임도 우리 같이 지거든요. 치료자와 당사자가 같이, 서로 같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부장적 모델은 치료자만 책임진다고 돼 있죠.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반대극단은 당사자 선택 모델인데 가운데가 좋아 보이네요. 8번째,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집중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정신과 약을 평생 먹을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해보셨다. 못 해봤다. 못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생 먹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평생 먹지 않아도 되고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에서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은평재활원과의 협력 사례입니다. 24세 남성분이었어요. 자폐장애. 1년 전에 저를 처음 뵀을 때 다른 기관에서 약을 드셨을 때와 1년 후에 저의 처방을 받을 때입니다. 약이 2020년 5월에는 쿠에타핀 100ml, 바레톨 300ml, 벤즈트로핀 1ml, 리스페달 2ml, 0.5ml. 말하기도 숨차네요. 예. 그래서 1년 총 약제비 62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행동은 책상이나 벽에 머리를 찍고 엑스레이, CT 촬영 위해서 수시로 응급실 가고 그리고 바레톨 처방종 부작용으로 추정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구역구토 위장장애 이런 게 있어서 검사하고 치료받고 그래서 안 그래도 행동도 어렵고 몸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약을 좀 줄여봤어요. 그리고 그 자극 예민성에 좀 더 효과가 있는 리스페달이라는 약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다른 약은 줄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쿠에타핀도 잘 주무셔서 보통 수면 진정에 대한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많이 쓸 이유는 없거든요. 수면 리듬이 잡히면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처방하고 약제비도 절반 아래로 줄고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협조도 좀 굉장히 어렵고 했었는데 미소도 좀 나오시고 과도한 약이 좀 덜어지면 감정이 또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약을 뭐 무조건 덜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례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도한 약이 그렇죠. 영국 얘기를 좀 아시나요? 영국에 스톰프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의 과도한 정신과 약물 처방을 줄이기 위한 영국의 국가 단위 프로젝트예요. 영국은 국영 의료 제도죠. NHS, 내셔널 헬스 시스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협력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죠. 그래서 캠페인을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 정신질환, 정신장애인을 뭐 200여 년 진료해온 영국에서 연구를 해보니 발달장애인에게 약을 오래 써서 득이 되는 것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 잘못된 근거로 오래 많이 복용하면 체중 증가, 피로감, 건강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죠. 강의가 정각까지가 아니라 50분까지였군요.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역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목할 것이 나가 중심이에요. 발달장애인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돕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고 약 리뷰도 해야 되고 내 신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적정한 약을 적절한 이유로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먹어야 된다. 치고 빠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내가 중심이에요. 당사자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약뿐만이 아니라 약 말고 다른 걸로도 같이 돕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부작용에 대한 이해도 도와야 된다. 제가 드린 말씀이랑 뭐 거의 같죠. 그리고 건강검진도 챙겨야 되고 행동 양식도 바꿔야 되고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서포트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가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몇 년 만에 3년 정도 만에 연구를 했더니 영국에는 200여 명의 지적장애인 전문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50%가 약을 줄였다고 해요. 항정신병 약물을. 캠페인이 있으니까. 다른 거죠. 줄이고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더 발전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 사용은 비행기 여행하듯이 하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죠.
서서히 높이고 이유를 설명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흔한 심각한 부작용 설명하고 그 다음은 항로 유지, 약을 유지하는 거죠. 언제까지 유지하는 정답은 없지만 안정적인 상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기간이 길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면 적절한 용량이 충분히 투여돼야 되는 것도 맞죠. 그다음에 약 덜어가는 치료 종결. 마음이 힘듦이 충분히 안정이 되고 큰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뜻을, 가족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불필요한 약부터 서서히 줄이는 것이다. 착륙 서서히 하잖아요. 재발에도 좀 주의해야 되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시간 조금 오버해도 되나요? 정신의료 소비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안 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잘 모른다면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의료진들에게. 제가 2013년에 미국 학회, 미국 APA라고 미국 정신의학회 참여를 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참여했는데 안에서 굉장히 이제 아카데믹한 얘기가 막 펼쳐지죠. 정말 지식의 향연이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밖에서는 근데 시위를 하는 거예요. 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100명 넘게 모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구호를 들어봤어요. Hey, hey, APA. How many kids you drug today? 정신과 의사들아, 너네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애들에게 약을 줬냐? 저는 2013년에는 좀 잘 와닿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지? 약 잘 쓰면 괜찮은데? 1분 전이네요. 근데 여기 아이들의 사진은 정신과 약을 복용 중에 이제 사망한 사례들. 물론 약 부작용이 100%다라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혐의가 없진 않다는 거죠. 아까 수많은 부작용들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 당사자의 경험은 정신의료 정책으로도 반영이 돼야 돼요.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 정신의학이 취약합니다.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검사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익에 더 취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는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된다. 약 회사는 약 이거 효과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학회에 가서도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중요함. 하지 않는 예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잉 의료를 막아야 된다. 물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과잉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지만 절판된 책이에요. 자폐 및 정서 행동장애 아동의 약물 치료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 인상적인 머리말 내용입니다. 자폐 장애인이 마치 2등 시민, 향상될 희망이 거의 없는 장애인으로 여기는 의사도 있다. 이들이 신중하지 못함이 있다. 염려가 된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장 경제의 원리잖아요. 좋은 서비스가 선택받는 것. 그래서 좋은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소비자의 힘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데까지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회전시 일단 멈춤 하고 있죠? 많이들 열심히들 하시던가요? 하시죠? 심지어는 우회전해서 정차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데 그 기사를 잘 안 보셨는지 계속 서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없던 풍경이에요, 대한민국에. 그죠? 항상 쌩쌩이었는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법이 바뀌면. 사람들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의 최정점에는 법이 있잖아요. 서비스로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면 참 좋겠다. 요즘에 참 비극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죠? 캐나다의 연구를 보니 발달장애 부모들이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발생률이 1.5에서 2.2배 높다.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정신 건강의 지원도 너무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운 좋게 받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예. 좀 빛이 보이시나요? 왜 웃으시죠? 예. 너무 답답한가요? 예. 답답함이 빛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정신의료 안에서 다름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저희와 또 여러 부모님들, 선생님들 힘을 합치면 변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